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박기령 작가의 작품 나는 행복을 그립니다를 준비했습니다. 남사는 이야기를 살짝 엿보는 일은 참 즐겁죠. 그 삶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라도 되면 순간 더 흥미로워지고요. 거기다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달음까지 얻는다면 그 여운은 무척 오랜 시간 나를 흥분시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박기령 씨가 들려주는 행복에 대한 인생 산막 이야기 나는 행복을 그립니다가 딱 그런 책입니다. 박기령 작가의 진솔한 고백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데요. 작품 속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서교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나는 행복을 그립니다. 박계령. 청춘시대. 대학생이 되는 건 내 오랜 소망이었다. 나이 터울이 많은 언니들이 한 발에 책을 끼고 한껏 멋을 부린 채 학교 가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폭의 그림이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미술 전공이 상류사회에서 누리는 로망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내가 꿈에 그리던 서울대 미대에 합격한 것이다. 나도 이제는 어엿한 미대생이었다. 언니들처럼 캠퍼스를 활보하게 되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당시 서울대는 캠퍼스가 단과대학별로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내가 입학할 무렵에는 관악산의 종합캠퍼스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미술대학은 동숭동에서 공대가 있는 공릉동 캠퍼스로 옮겨갔다. 공릉동 캠퍼스는 무척 컸지만 미대는 볼품없이 생긴 길고 큰 회색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건물의 반쪽은 서울대 신입생들이 1년 동안 교양학부 과정으로 사용하였다. 문제는 통학이었다. 공릉동 캠퍼스까지는 통학하기가 만만하지 않았다. 집이 있는 영등포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청량리에서 다시 공대로 가는 스쿨버스를 타야만 했다. 그나마 내가 입학했던 해에 영등포에서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통학 시간이 30분 단축되기는 했다. 그렇지만 스쿨버스로 갈아타는 일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 6년 동안 여학교를 다닌 내가 갑자기 남학생들이 꽉 들어찬 버스를 타야 했으니 말이다. 부끄럼 많은 나는 얼굴이 화끈거린 채 버스를 타느라 누구하고도 눈을 마주지 못했다. 그렇게 30분을 가야 캠퍼스가 나왔다. 교문 왼쪽으로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로수 울창한 산책로가 있었다. 그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미술대학 건물이 나왔다. 왼쪽으로는 테니스 코트가 여럿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름다운 연못이 보였다. 마치 풍경화 속으로 들어온 듯 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길을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했다. 일단 대학에 들어오니 입시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마음이 편안했다. 공부는 자연히 뒷전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기들을 보면 낭만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림 그리기 역시 입시생 때처럼 열정적으로 하지 않게 되었다. 예술은 불성실할수록 더 빛나는 법이라고 믿었다. 아니, 무엇보다 나는 청춘이란 특권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멀다는 핑계로 지각을 밥 먹듯 했고 이따금 출석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다. 고교 동창이자 입학 동기인 K와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던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우리를 회화가의 철없는 5멋쟁이라고 불렀다. 중간에 구성원이 바뀐 적도 있었지만 5명 체제는 졸업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명동의 음악다방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곳에서 수다 떨며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캠퍼스에서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그 당시 명동은 유일한 젊음의 거리이자 문화의 거리였다. 수많은 예술가들과 문인들이 교류해오던 낭만의 거리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젊음의 심장부였다.
요즘의 강남이나 홍대 앞이라고나 할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오비스 캐빈이다. 통기타 가수들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음악 살롱이었다. 조명도 최신 팝송도 분위기도 모두 마음에 들었다. 얼마 후에는 몽쉘 통통이라는 음악 살롱도 생겼다. 실내 장식이 오비스 캐빈보다 더 현대적인 데다 젊은 층이 많아 나중에는 이곳에 더 자주 다녔다. 음악 살롱뿐만 아니라 원두를 직접 갈아 파는 커피 전문점도 생겼다.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이름을 딴 카페의 이름은 가무. 5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비엔나 커피를 맛보았다. 그때는 미대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하나의 멋이자 낭만으로 여기던 시절이기도 했다. 카페에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우선으로 챙기는 것이 담배였다. 볼펜 있냐? 또는 공부하자 라고 우리만의 은어를 썼다. 나 역시 분위기에 휩싸여 한동안 담배를 피우기도 했으나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다. 하긴 우르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무슨 개성이 있겠는가. 뮤즈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 감상실도 빼놓을 수 없다. 흐릿한 조명 속 백보드에는 실시간으로 틀어주는 신청곡은 물론 작곡가 오케스트라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홀에서는 성능 좋은 음향기기에서 유명한 클래식 곡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마음에 드는 노래를 신청하고 감상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다. 세상이 복잡함에서 벗어나 영원한 고요 속에 잠겨있는 듯한 공간이었다. 클래식 광인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지만 단지 분위기가 좋아 찾아오는 커플들도 많았다. 전면을 향해 나란히 놓인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대학생활도 매우 재미있었다. 특히 미대 축제는 한마디로 히피 천국이었다. 누구나 프로에찐 청바지를 입고 맥주를 마시며 최신 가요와 팝송을 불렀다. 특히 우리 미대에는 활동 중인 대학생 가수들이 많아 축제 분위기가 남달랐다. 회학가에는 아침이슬 친구로 유명한 젊은이의 우상이던 김민기 선배가 있었다. 선배는 이미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으로 졸업학점이 몇 과목 부족해서 강의를 듣던 참이었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성 듀오 현경과 영애도 우리 회학과 선배들이었다. 선배들은 첫 앨범을 발표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가요계와 팬들이 간곡한 요청에도 재학 중에만 활동하다가 아쉽게도 영영 은퇴하고 말았다. 조속과인 한국 포크의 전설이자 블루스의 거장 이정선 선배가 있었다. 나는 이 선배가 평생 음악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섬소년, 구름 들꽃 돌 여인, 외로운 사람들까지 부르며 더 유명해졌다. 특히 그의 이름을 내건 기타교본 이정선 기타교실은 기타 애호가들에게는 그야말로 바이블과 같은 책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작과에는 정현택이 있었다. 샌드 페블즈가 나 어떻게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1977년 제1회 대학가요제. 서울대 트리오의 보컬이었던 그는 그곳에서 젊은 연인들을 불러 동상을 받았다. 대학가에서는 젊은 연인들 역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축제의 밤, 별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그래, 축제란 바로 이런 것이야. 나는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는 동문들의 얼굴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공릉동 캠퍼스에서의 낭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중학 캠퍼스가 관악산 기슭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 같은 만남.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생 시절인 7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 캠퍼스에서는 각종 미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덕분에 나도
남녀 20명씩 참여하는 그룹 미팅에 끼이게 되었다. 우리는 미대, 저쪽은 공대생이었다. 혹시라도 내 짝이 있을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을 품고 첫 미팅에 나갔다. 내 파트너가 된 사람은 공대 4학년이었는데 키가 나보다 조금 작았다. 친구들과 달리 왜 나에게는 다른 학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고 서로에게 별 관심도 없었다. 첫 미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두 번째 미팅은 5대5로 다른 대학 학생들과 했다. 이번에는 상대 쪽 과대표가 내 파트너가 되었다. 나는 음료수를 홀짝이며 분위기에 휩쓸려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기네 학교에 축제가 있다면서 초대를 하기에 응했지만 막상 가보니 바빠 보이기만 했다. 나는 겉돌다가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그런 식으로 4학년 2학기까지 거의 50배가량 미팅을 했지 싶다. 하나씩 커플이 되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왠지 모를 오기 탓에 미팅 자리는 사용하지 않았다. 웬만하면 짝이 생길 법도 한데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몇 차례 데이트를 한 상대는 있었지만 사귀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모두 그만했고 비슷비슷하게만 보였다. 똑같은 사람하고 미팅을 또 했어도 아마 나는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열애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어딘가에는 너의 인연이 있어. 아직 서로 못 만났을 뿐.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 역시 실제로 인연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입에 발린 말이라고 여겼다.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며 졸업작품을 구상할 무렵이었다.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대학생활이 이렇게 끝나가나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웠다. 그래, 마지막 미팅을 하자. 무슨 미팅? 이 언니가 널 위해 큰 거 하나 물어왔지. 나는 동기 K 말에 거절하려고 했다. 미팅이라면 이제는 신물이 났으니까. 무려 49번을 실패했는데 50번째라고 뭐가 그리 다를까. 이번엔 정말 달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우리와 같은 학생이 아니란 말이야?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다.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사회에 나간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1977년 9월 9일, 나는 한껏 멋을 부리고 종로 일가에 있던 다이스로 갔다. 그리고 리더인 친구에게 키가 큰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자고 했다. 매번 나보다 키가 작은 파트너와 맺어지곤 했기 때문이다. 순서를 바꾸자 이번에는 내가 1번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파트너는 그 중에서도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었다. 여자팀과 반대 순서로 번호를 정한 것이다. 키가 170cm라는 그는 168cm인 나랑 키가 거의 같았다. 실제로는 나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그러나 실망감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대그 특유의 투박하고도 정겨운 사투리와 화술로 좌중을 압도했다. 키도 작고 나이도 제일 어렸지만 그런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게 되었달까? 이런 미팅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파트너 구분 없이 다 함께 분위기 있는 얘기를 나누었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월요일에 회사 식당에서 특식이 나오니 놀러 오란다. 오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럼 박형훈에게 술 한잔 사주시면 됩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집에 와서도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났다. 왜 남들이 그러듯이 내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을까? 다짜고짜 약속을 잡고 술 한잔 사달라니. 혹시 말로만 듣던 나쁜 남자는 아닐까? 월요일은 아침부터 가랑비가 흩날렸다. 나는 미팅에 같이 갔던 K에게
홍릉키스트에 가자고 했다. 연구소 입구에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나왔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왠지 멋져 보였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내가 쓴 우산 속으로 쓱 들어왔다. 순간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여고 시절 짝사랑하던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기분이 왜 이러지? 설마 벌써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건가? 친구의 파트너까지 합세하여 4시 구내식당에서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주 퇴근을 한 건지 오후가 되어도 사무실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4시가 되자 둘이서만 종로에 가자고 했다. 나는 동행했던 친구를 뒤로하고 그를 따라갔다. 그가 자주 찾는 단골 경양식집을 찾아 맥주와 음료수를 주문했다. 겨우 2번째 만남이었을 뿐인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테이블 위에는 빈병이 쌓여갔지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지 당시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로 나를 웃게 했던 것 외에는. 헤어질 때 그가 내게 집 전화번호를 물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설레는 마음에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른 가족들이 전화를 받으면 쑥스러울까봐 그런가? 졸업작품에 매진하라고 배려해주는 건가? 그날 무슨 이상한 실수라도 했나? 온갖 상상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럴수록 씁쓸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는다.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실기실에 붙어 살며 졸업작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잘 지냈습니까? 그 남자였다. 당시 관악 캠퍼스에 재학 중이던 복학생 친구를 대동하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남자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처음이었다.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회화과 실기실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내 졸업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한동안 연락도 없다가 불쑥 찾아온 것이 밉살스러웠으나 그래도 다시 보게 되어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세 사람은 천천히 캠퍼스 인근 카페로 향했다. 봉천동 고개를 걸어 내려가는데 또다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남몰래 숨을 가다듬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음에는 공릉동 공대 캠퍼스에서 만날까요? 우리 경북고 동창끼리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요. 사실 나는 그때까지 지방 출신은 촌스럽다고 여겼고 결코 교제 상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속내를 감추지 못한 채 선뜻 가겠다는 말을 해버렸다. 도대체 무엇에 끌린 걸까? 마침내 홈커밍데이 아침. 오방색 줄무늬가 세로로 들어간 빨간색 실크 투피스를 차려입은 나는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껏 했다. 약속 장소에 나가자 정장을 입은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릉동 캠퍼스로 향했다. 잔디밭은 졸업생들로 복잡거렸다. 그는 나를 몇몇 사람에게 인사시키더니 슬그머니 무대 앞으로 나갔다. 그날의 사회를 맡았던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처음이었다. 무대 위에 그는 작은 거인 같아 보였다. 그는 연신 사람들을 웃겨가며 여유롭게 모임을 이끌었다. 데이트는 몇 번 더 이어졌다. 갈수록 그가 좋아졌지만 어쩐지 더 가까워지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매번 다음번 약속을 잡았던 그에게서 거짓말처럼 연락이 뚝 끊기고 말았다. 2번째 잠적이었다. 언제나 빛나는 보석이 되어. 마지막 미팅도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았구나. 상실감이 컸다. 졸업까지 한 마당에 미팅 기회도 줄어든 데다 자칫하면 팔자에도 없는 맞선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야간 중학교 강사 자리를 맡게 되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었다. 어느덧 6월이 되었다. 집마당에 나팔꽃, 분꽃, 채송화 등이 활짝 핀 어느 일요일 새벽. 나는 꿈을 꾸었다. 어느 곳인지 모를 곳에서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런데 내 앞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떤 남자가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우뚝 서 있는 게 아닌가. 남자는 탐스러운 주황색 산옷다발을 가슴 가득 안고 있었다. 영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지?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얼굴인데? 길을 쓰며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였다. 반년째 소식이 없던 사람, 그 남자였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한동안 멍했다.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했다. 식구들이 모두 어디 간 모양이었다. 누운 채로 이런저런 생각이 이어졌다.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한 걸까? 아니면 그가 나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걸까? 정적을 깨고 2층 거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꿈꾸는 사람처럼 나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는가? 방금 전 꿈에서 보았는데. 하지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말하기는 민망스러웠다.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았다. 그는 다짜고짜 언제 시간이 되느냐고 만나자고 했다. 마치 연락이 끊겼던 적이 없었다는 듯이. 정말 제멋대로이다 뻔뻔한 남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밝은 목소리로 주말 약속에 응했다. 전화를 끊자 한숨이 새어나왔다. 왜 소식을 끊었을까? 왜 또다시 연락을 했을까? 가만, 지난 가을 미팅에 나왔을 때 그때를 한번 되짚어 볼까?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리를 한 모양이지? 다시 혼자가 되니까 철없이 자기를 좋아하던 내가 떠올랐고, 그래, 그래서 전화를 했을 거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신경 써서 고른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약속 장소에 미리 와 있는 그를 보는 순간 지난 6개월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역시 태연하게 나를 대했다. 알고 보니 그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광화문에 있는 한국통신기술연구소로 직장을 옮긴 것이다. 하지만 뭐가 어찌 되었건 상관없었다. 그가 좋았으니까. 그날 이후 9개월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나는 그의 퇴근 시간에 발맞춰 광화문으로 향했다. 만남은 주로 연다방 등 광화문 주변 카페에서 시작해 인근 술집에서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때로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날도 있었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물론이고 대학 동창들도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날이면 무교동 낙지집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매운 낙지볶음의 원조가 될 설인 실비집과 유정 낙지집 등의 말이다. 그는 이전의 만남과 달리 헤어질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시청 건너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언제나 화곡동행 합승 택시가 서 있었다. 데이트를 하고 나면 우리는 항상 그 택시를 애용하고는 했다. 그는 나를 집 앞 골목에 내려주고 나서 삼성동에 있는 누나 집으로 갔다. 그런 수고로움이 애틋하게만 여겨졌다. 내가 젊었을 때는 결혼 정년기에 결혼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다.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학교도 마쳤으니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도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다. 그냥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할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을 뿐이다.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시절의 내게는 하등 문제점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식을 치렀고 남편의 다른 가족들과 만나는 일도 잦아졌다. 그렇게 꿈을 꾸듯 시간이 흘러갔고 결혼을 했다. 죽음 앞에서 삶을 느끼며 유방암입니다. 애석하게도 이기말로 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에 더더욱 청천벽력이었다. 50견도 모자라 이제는 암이라니. 나는 수술을 위해 곧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다. 서걱거리는 환자복도 낯설고 그걸 입은 내 모습도 낯설었다. 이런 큰 병을 앓는 것도 수술대에 눕는 것도 모두 처음 겪는 일이었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왔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온 가족이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 싸늘한 병상에 누워있으니 두려운 마음에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나 역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느님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기도를 드렸다. 제발 무사히 깨어날 수 있게 해주소서. 아직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등지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 나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깨어났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8번의 항암 치료와 33번의 방사선 치료였다. 항암 주사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다. 온몸이 뒤집어질 듯 극심한 구토감이 몰려왔고 온종일 구역질을 해대느라 사지의 힘이 쭉 빠졌다. 바늘을 타고 몸 안으로 천천히 흘러들어오는 빨간색 액체가 마치 악마의 그것같이 느껴져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심지어 며칠 후엔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다. 드라마로 영화로 익히 봐온 장면이었지만 그렇다고 수치심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다.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가발과 두건, 모자를 준비해야 했다. 마트에서 모자를 이것저것 써보는 동안에도 머리카락이 모자에 뭉텅뭉텅 묻어나왔다. 그러나 삶에 대한 의지는 점점 강렬해졌다. 어렵게 찾은 꿈을 암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그 고통과 싸워 이기는 것이었다. 진정한 나를 마주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 삶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는가. 나는 결심을 증명하듯 미용실에 가서 씩씩하게 머리를 밀어버렸다. 공교롭게도 집안의 환자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작은 형님댁을 오가시던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던 것이다. 숨이 가빠지다 보니 며칠째 식사도 하지 못하고 내가 만든 과일 주스만 겨우 드셨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목욕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를 향한 마지막 소원임을 직감했다. 어머님은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벗은 몸을 맡기셨다. 속옷 차림의 나는 시어머니의 쇄골에 물이 고인 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뜨거운 연민의 정이 솟구쳐 올라왔다. 30년 고부간의 애증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 순간 수증기 가득한 목욕탕 안이 민머리 며느리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아름답게 느껴졌다. 일생일대의 이별이식을 치르듯 욕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목욕 후엔 큰딸이 커다란 수건으로 어머님을 받아 닦아드리고 옷을 입혀드렸다. 20여 년 전 갓난아기였던 딸을 받아 안았던 그때처럼. 어미야, 고맙다. 어머님은 몇 번씩이나 고맙다고 말씀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날 밤
어머님은 늘 소원하던 대로 조용히 주무시다 돌아가셨다. 향년 95세. 종갓집 종부다운 꼿꼿한 삶이었다. 나이가 들며 가장 견디기 힘든 과제는 주변 사람들과 하나씩 작별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나의 죽음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도 남들처럼 나이가 들어갈 테고 언젠가는 그곳으로 떠나게 될 테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잡을 수 있었다. 2년 동안 모든 치료를 부작용 없이 끝낸 나는 두 번째 개인전을 열며 화가로서의 꿈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언젠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시 찾아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떠나게 될까? 남은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한 번뿐인 삶,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새로운 출발. 암으로 안치되었지만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징글징글하게 나를 괴롭히던 암으로부터의 졸업이었다. 그랬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야 할 순간이었다. 나는 곧바로 그림 그리기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달력에다 매일의 진행 상황을 동그라미 세모 X로 나누어 표시했다. 그렇게 꼬박 1년 동안 오로지 나 자신을 믿고 치열하게 그렸다. 가족들은 내가 또다시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염려 반 걱정 반이었다. 그러나 호된 경험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을 꾸준히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쩌면 육신이란 영혼이라는 운전자가 탑승한 일종의 자동차가 아닐까? 연식이 오래되더라도 꼼꼼히 관리한 자동차는 멀리까지 잘 달릴 수 있으니 말이다. 이별식. 남편은 큰딸이 결혼한 뒤 방송국 임원으로 정년을 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휴식기를 가졌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남편은 퇴근 후에는 곧바로 귀가한 적이 거의 없었다. 1년 365일 가운데 360일을 지인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으므로 그런 남편은 고혈압 클리닉에서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받았으나 아직은 몸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끔 자신의 간이 철제간이라고 웃으면서 말하곤 했다. 어느 날 한 중소기업에 감사 자리가 났다. 일주일에 며칠만 나가면 되는 자리라서 여전히 집에 있는 시간은 전보다 길었다. 권위적인 남편은 퇴직 후에도 집안일을 조금도 거들지 않았다. 나와 수없이 부딪힌 끝에야 비로소 빨래를 개었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발전이었다. 얼마 후엔 소일거리로 탁구장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인기가 좋았다. 무릎이 안 좋아 운동을 즐기지는 못했지만 심판을 보며 회원들과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그렇게 인생 2막을 보냈다. 그동안 나는 수채화 강의와 작품 활동에 집중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아들이 독립한 후 막내와 세 식구로 살던 어느 날 남편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그러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회사에서 다시 부르네. 부사장 발령이 났어. 방송국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짓는 명예로운 자리에 자신이 지명되었다는 것이었다. 오 하느님. 30기가 된 남편이 거대 방송국 KBS의 부사장에 중용된 것이다. 아이들을 급히 집으로 불러 포도주 파티를 열고 남편이 입을 양복도 정성껏 마련했다. 남편은 그저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전과 달리 크게 부드러워졌다. 마침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남편은 연말연시 일정을 바쁘게 소화했다. 회사의 주요 일정과 회의 참석은 물론 전방부대 방문, 가요 대축제, 시상식 등 굵직한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12월의 마지막 날, 남편은 갑자기 상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세브란스에서 정밀 검사를 마친 후에 주치의가 나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간암입니다. 네? 그 순간 온몸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도 나을 수 있는 거죠. 저 역시 암 환자였지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말기입니다. 겨우 서너 달 남으신 듯합니다. 청천벽력이었다. 남편 인생의 정점에서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정말 몰랐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직으로 돌아왔건만 지금까지의 고생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시간이 갈수록 배가 점점 불룩해졌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영양분이 복강에 그대로 고여 복수가 된 것이다. 그에 반해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잠시 입원을 해서 복수를 빼고 나면 남편은 배가 쑥 들어갔다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 3층 식당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외래 진료의 마무리 의식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복수를 7, 8차례나 뺐다. 시간이 갈수록 복수에는 빛빛 농도가 점점 더 짙어졌다. 다시 진료를 받던 어느 날, 주치의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환자의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는 남편에겐 애둘러 다른 말을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완화치료센터로 담당이가 바뀌었다.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환자들에게 통증 조절을 해주는 과였다. 마약성 패치까지 처방받았다. 마침내 암이 뒤태부로 전이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게 되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겨우 걸을 수 있었고 길 건너 식당을 갈 때는 아예 차로 이동하는 게 나을 정도였다. 언젠가 내가 그랬듯이 남편도 주 5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극심한 통증이 오면 처방받는 패치를 붙이기도 했는데 부작용 탓에 고통이 더 심했다. 먼저 겪어보지 않았던들 그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 내가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며 남편 또한 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2016년 5월, 우리는 큰딸의 제의로 가족여행을 갔다. 목적지는 제주도였다. 주말을 이용해 각자 시간에 맞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모여들었다. 우리는 델문도라는 카페에서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었다. 델문도란 이 세계를 뜻하는 스페인어다. 그 사진에서 남편은 혼자만 웃지 않고 있었다. 말기 암투병으로 인해 병색이 완연한 얼굴. 그 강인하던 얼굴이 흑백으로 처리된 듯했다. 그리고 여름, 기록적인 폭염경보가 이어지던 날씨가 한풀 꺾인 듯 싶었다. 우리는 창문을 열고 한적한 노을을 보내고 있었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남편은 가을이 오려나 보다 하면서 오랜만에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띄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증세가 악화되어 오후 내내 구토를 하던 남편은 초저녁이 되자 통증을 더는 견딜 수 없다면서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서늘한 예감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급히 주치의와 통화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그러면서 서둘러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남편은 숨쉬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연신 입술을 달싹거렸다. 순간 난 귀를 남편 입가에 가져다 댔다. 여보, 사랑해.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은
남편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다. 대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렇게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그의 나이 고작 만 63세였다. 며칠 후 서랍을 정리하다 유서를 발견한 나는 또다시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과 나에게 남긴 말은 온통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였다. 아, 인간에게는 어째서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평생 들어본 적 없었으나 마음속에는 늘 간직해온 말들. 술과 친구를 가족보다 더 사랑한 사람.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임용된 지 불과 2달 만에 사표를 내었으나 회사에서는 연결식을 성대히 치러주었다. 수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찾아와 영전의 꽃을 헌화했다. 그렇다. 남편은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의 작은 거인이었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기. 혼밥, 혼술, 혼애, 혼행, 혼영. 혼자 밥을 먹거나 여가를 보내는 일이 어느덧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 되었다지만 나에겐 그런 것들이 도통 익숙하지 않았다.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고 주눅이 드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나이 먹은 여자가 왜 혼자 여행을 왔을까 의아하게 여길까봐 혼자 영화를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일쑤였다. 특히 전시회 준비를 하거나 강사일을 하다 보면 혼자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는 눈도 맞추지 못하고 묵묵히 밥만 먹곤 했다. 급하게 먹다 보니 밥맛이 있을 리 없었다. 혼자 된 후로는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 견디기 힘든 날들이 많았다. 남편이 떠난 이듬해 봄. 나는 동백사진을 찍기 위해 거제도로 향했다. 홀로 운전하고 배까지 타는 일이 버거워 여행사의 안내를 받았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1박 2일 여정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온 사람은 나밖에 없는 듯 했다. 은퇴한 부부 동반그룹, 중노년의 여성 동창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동백꽃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혼자라는 이유로 무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아서였다. 통영에 도착하고 저녁이 되자 가이드는 통영 어시장에서 자유롭게 저녁을 해결하라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야속했다. 낯선 곳에서 혼밥을 해야 한다는 게 왠지 서글픈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짝을 지어 식사하러 어디론가 떠났다. 하지만 끼니를 걸을 수는 없는 일. 초봄의 어시장. 비릿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지천으로 깔린 신선한 해산물을 구경하고 있자니 시장기가 밀려왔다. 횟집에 가고 싶었다. 차마 혼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혼밥하는 사람은 봤어도 혼자 회먹기를 하는 호대를 하는 사람은 여지껏 보지 못했으니까. 그 순간 통영이 명물 충무김밥집이 보였다. 간단히 김밥으로 때울까 하는 생각이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좌판 가득한 멍게와 해삼이 눈에 확 들어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이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 없지. 해삼과 멍게를 한 바구니씩 주문하니 건너편 횟집으로 가져다 준단다. 넓은 횟집에 혼자 앉으려니 자리값이라도 치러야 할 듯해서 회덮밥을 한 그릇 더 시켰다. 곧 둘이 먹어도 남을 만큼 푸짐한 상이 차려졌다. 태어나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멍게 해삼이었다.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다. 숙소로 들어온 뒤로는 혼술에도 도전했다. 낮에 찍은 사진들을 보며 혼자 500ml 캔을 비우고 있으니
무척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 마신 캔을 휴지통에 구겨 넣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렇게 혼자 와서 혼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나는 지금껏 행복이란 것을 일상의 시간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고 살아왔다. 행복은 저만큼 높은 언덕 위에 있어 힘들여 올라가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무엇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꼭 누군가와 함께여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서기 아니던가. 내 삶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하는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막상 적응하고 나니 편한 점이 훨씬 더 많았다. 이제 누가 옆에 하는지 신경도 안 쓰인다. 오직 밥이 맛있는지 아닌지, 영화가 재미있는지 없는지, 그림이 아름다운지 아닌지, 그런 본질적 행복만이 중요해졌다. 나 홀로 제주 여행. 코로나19로 일상은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다. 코로나 첫 확진자 이후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국내 확진자가 줄어들고 겨우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제야 조금씩 본래 일상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8년이나 해왔던 주 3일의 수채화 강의를 멈추었다. 몸은 자유로웠지만 두려움 속에 격리된 우울한 일상이 이어졌다. 홀로 서기에 익숙해졌나 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여름이 되자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무료한 일상을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그림 그리는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코로나 블루였다. 모든 예술 작업이 그렇겠지만 그림 작업은 작가의 몸과 마음이 최상의 컨디션일 때 가능하다. 무작정 떠나야 했다.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만의 여행을 하기로 했다. 해외여행길은 꽁꽁 막혀 있었다. 내가 선택한 국내 여행지는 제주도였다. 2박 3일 렌터카 자유여행을 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감정적으로 매듭지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은 못하지만 캐리어를 끌고 김포공항에 서 있자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제주여행은 만 4년 만이었는데 혼자서는 처음 가보는 것이었다. 비행기에 탄 승무원과 승객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승무원이 안내가 끝나자 비행기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의 하늘도시가 되어버렸다. 렌트카에 올랐던 나는 한참 동안이나 사무실에서 얻은 지도를 훑어보았다. 실은 제주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어디를 가야 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마침 동백나무의 언덕 카멜리아 힐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동백꽃을 그리는 나에게는 지명부터가 특별하게 다가왔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미스터 트롯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자동차를 달리기 시작했다. 한적한 산간도로를 한참 달리다 보니 비로소 혼자 제주에 온 것이 실감났다. 카멜리아 힐은 생각보다 넓었다. 동백나무 숲에는 세계 여러 곳의 동백나무들이 많았다. 여수 오동도나 서천 마량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동백나무 군락의 크기도 대단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백은 제철이 아니었다. 대신 수국이 언덕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수국에 둘러싸인 건 처음이었다. 라벤더색과 보라색 수채화 물감으로 누군가가 꽃송이마다 칠을 해놓은 듯 했다.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한 폭의 수채화였다. 흰색과 푸른색 계열의 수국도 많았다. 정원사들의 세심한 돌봄이 느껴졌다. 그렇게 한참을 다니는데 숲속에서 뭔가가 나부끼고 있었다. 두 나무 기둥 사이에 묶어놓은 반투명 헝겊에 쓰인 글귀였다. 앞으로 더 눈부실 당신. 나는 한참 동안 얼어붙은 채 그 앞에 멈춰서 있었다.
이제 더는 빛날 일이 없으리라고 무의식 중에 믿고 있었던가 보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조각내려고 누군가 이곳의 글귀를 걸어둔 것일까? 제주시로 돌아가던 길에 고자왈 환상숲에 들렀다. 새소리가 크게 들리는 초저녁의 환상숲에는 넝쿨들이 키 큰 나무들을 감고 올라가 서로 빽빽이 엉켜 있었다. 숲은 일말의 태고적 신비함을 갖고 있었다. 갑자기 혼자서 숲속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더러 겁이 났다. 서둘러 숲에서 내려오는데 남모르는 중년 여인이 손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리 와서 놀다 가세요. 뭐지? 합장 소리가 들려왔다. 맞은편 숲 옆 잔디밭에 특이한 옷차림을 한 중년 여성들 한 무리가 보였다. 둘러보니 주변엔 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제주 민속보전 회원들이 제주 옹기인 구럭을 타악기 삼아 민요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다. 옛날의 어느 시절로 되돌아간 듯 기묘한 느낌 속에서 그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 때문일까? 그날 밤은 어쩐지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숙소 앞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문득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가 살던 괴산이 연상되었다. 그곳에도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달과 별은 존재감이 남달랐었다. 또 사춘기에 나는 윤동주의 시를 읽으며 쏟아지는 별빛이 내리는 언덕에 홀로 앉아있는 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언제까지나 별을 해는 청년 윤동주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다짐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꿈은 삶이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처럼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나 꿈을 선택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렇다면 나는 꿈을 꾸는 쪽을 택하리라. 다음 날은 비가 왔다. 이번엔 성산 일출봉 쪽으로 움직여보기로 했다. 빗줄기가 시야를 가로막을 정도로 세차게 쏟아졌다. 한참을 달리다가 나도 모르게 경로를 수정하고 함덕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여행은 인생의 축소판 아니던가. 언제 있을지 모를 경로 수정을 받아들이며 사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 함덕 해변에 이르렀을 때 왜 이곳에 왔는지를 불현듯 깨달았다. 카페 델문도. 내겐 피하고 싶었던 장소이자 꼭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다. 차를 세우고 우산을 펴드니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폭우가 쏟아졌다. 온몸이 흠뻑 젖은 나는 저 멀리 카페를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4년 전,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투병 중이던 남편을 포함해 우리 가족은 여행객들에게 소문난 이 카페를 찾아왔었다. 남편은 몹시 힘겨워하면서도 그 분위기를 참 좋아했다. 무작정 떠난 2박 3일 제주도행 여정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남편과 함께 했던 마지막 여행 경로를 답습하고 있었다. 무의식이 나를 이끌어서 남편의 흔적을 찾아간 것이다. 이제는 그를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된 건 아닐까. 비가 조금 잦아드는 것 같다 다시 길을 나섰다. 함덕 해수욕장을 뒤로하고 북쪽 해변을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비가 그쳐 있었다. 마을을 돌아 나오는 길. 해변에 작은 정자가 보였다. 그곳에는 은발의 노부부 한 쌍이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있는 부부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가수 노사연이 노래 바람이 떠올랐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다. 어쩌면 그 애틋한 뒷모습은 우리 부부의 미래가 될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남편은 떠났고 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앞으로 더 눈부실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다.
아직도 보지 못한 곳이 많고 그리지 못한 그림이 많다. 지나온 인생을 남겨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당분간은 외롭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보다 더 힘내는 오늘 되시고 행복하세요.